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고 오늘 점심때 삼계탕 한 그릇 드셨는지 자셨는지. 저는 삼계탕 먹으러 갔다가 네. 60번이 제 앞에 60팀이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복날 삼계탕 먹으러 간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른 거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웅님도 지금 초복에 풀만 먹고 출근 준비 중이라고. 축하드린다네요. 감사합니다. 애국하고 왔습니다. 애국하고. 네, 이제 저희 3프로 저희 압권팀 기자들이 모두가 이제 다 애국자들입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 그 다음 달 출산율 이제 통계 나오면 조금 높아진 거 보이실 거예요. 한 숟가락 얹었죠. 한 숟가락 얹었죠. 조금 높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중요한 뉴스들, 재밌는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참 즐겁게 저녁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미군의 함정 수리도 이제 한국이 맡는다. 네. 한국이 맡을 것 같다. 맡아야 되겠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놀란 바크하우스 주 부산 미국 영사가 울산 HD 현대중공업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함정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2월에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도 울산 HD 현대중공업을 찾은 바가 있었죠. 이게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연결어 가게 되면 결국은 미군의 해군을 그러니까 건조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해군의 그 군함이 수리가 필요할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 수리를 또 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맥락의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이게 이제 자격 취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지금 MRO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 해군의 함정 같은 경우에만 이거 하나만 연간 20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가 가져오게 되면은 물론 20조를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분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좀 스토리텔링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슨 일이 있어 왔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해군을 수리까지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맥락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조선소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쵸. 작년 기준으로 그 조선산업 시장 점유율로 따져보면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0.1%. 0.1%.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미국의 해군 군사력은 세계 1위죠.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죠. 네. 그럼 좋고 큰 배는 누가 만드나? 그러게요. 누가 만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면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는 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1920년이 이제 1차 세계대전 그 시점이잖아요. 그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배로 미국의 뭐 군함도 만들고 조선소에서 뭐 해갖고 뭐 일자리도 만들고 부품도 만들고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조선산업도 키우고 하자고 해갖고 존스 액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이 존스 액트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미국에서 미국 연안을 움직이는 배는 무조건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하며 미국 인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을 정했던 게 이 존스 액트였었죠. 이게 1920년대 만들어진 건데 사실 냉전 시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냉전 시대가 끝나고 자유무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조선소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자유경쟁을 중시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조선 산업이 좀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쵸. 게다가 제조업 기반 자체가 좀 쇠퇴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조선도 네. 마찬가지로 좀 쇠퇴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이렇게 아시아 3국이 조선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네. 이 삼중고를 맞게 되는 거죠. 미국의 조선 산업 자체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조선 산업을 이제 등한시하고 거의 이제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죠.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 터지죠.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가 두 조각이 나니까 야 이거 다시 냉전과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게 됐는데 네. 야 우리 군함 누가 만들어야 되냐? 우리 군함 고장 나면 누가 수리해 주냐? 중요하죠. 네,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그러면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 지역 내지는 기업 그리고 조선소, 도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그 한화오션이 얼마 전에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펜실베니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네. 이게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내의 한화오션은 이제 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긴 시결로 보고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조선소도 있기 때문에 미군의 건조도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조선소 있다고 무조건 시켜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류종훈 기자가 전해줬던 것처럼 군함 유지보수 자격 이거는 MSRA라고 해서 함정 정비 협약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의 조선소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야 한국에서 여기 수리할 수 있어 라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도 태평양 함대의 경우에는 워낙 태평양에서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다가 야 고장났다 미국 갔다 오자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MSRA라고 하는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해군 기지에서 지금 정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쵸.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해군 정비 자체가 가능해지게 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이제 함정 사업의 협약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이 함정 사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말했지만 결국은 비전투함과 전투함을 모두 다 포함하는 건데 네. 다만 우리가 트랙 레코드를 쌓기 전까지는 비전투함 위주로 함정 수리를 맡기다가 트랙 레코드가 쌓이고 신뢰도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투함 사업까지도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도의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해군의 수리를 한국이 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리고 오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 12척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다른 뉴스인데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됨으로써 올해 수주 목표를 지금 올해 몇 월 지났죠? 지금 이제 절반 넘었죠. 절반 조금 넘었죠. 네. 7월이니까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벌써 달성됐어요? 6개월여 만에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유럽 선사와 15,5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총 계약 네. 규모가 3조 6,832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한 척당 어느 정도 가격이죠? 거의 한 1,500억, 1,300억. 1,300억? 1,300억 정도 되는 그 컨테이너선을 이제 수주를 하게 된 건데 12척을 수주한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선은 사실 누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다 나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워낙 컨선 부족할 때 엄청난 컨테이너선 주문이 쏟아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나올 만큼 다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이 분리되고 지금 수에즈운하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야 컨테이너선 아직도 부족한데? 그쵸. 라고 해서 컨테이너선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연결지어서 이거 다른 뉴스지만 또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HD 한국조선과 STS 중공업의 기업 결합 승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STS 중공업의 선박 엔진 부품과 엔진 제조 그 사업을 이제 인수한다는 건데 네. 사실 이게 만약에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의 선박 엔진 사업부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게
그 압도적인 지위, 1위 지위를 통해서 불공정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크랭크 샤프트라고 하는 부품이었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 샤프트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현대중공업, 네. 그다음에 STX 중공업 자회사인 KMCS, 두산그룹 회사인 에너빌리티 이 세 곳만 만들고 있는데 네. 만약에 한화 엔진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한화도 이제 엔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한화 엔진이 있는데 네. 그 엔진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크랭크 샤프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80%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20%를 KMCS에서 이제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물건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지금 그 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이 KMCS가 네. 한화 엔진에게 나 크랭크 샤프트 지금 우리 거 만드느라고 한화 엔진에 못 주겠는데요라고 하게 되면 한화 엔진 생산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정위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경쟁 엔진사에게 안정적으로 크랭크 샤프트를 납부하도록 해라. 주문 거절을 금지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최소 물량은 보장해라. 그리고 가격 인상도 제한해라. 납기 지연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고 결합 승인 조치를 해줬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엔진, 특히 선박 엔진 시장에서 한화는 한화 엔진을 갖게 됐죠.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엔진을 갖게 됐죠. 삼성중공업만 엔진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3사의 현실이 좀 처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실적이라든지 주가를 보면 3사가 굉장히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갈려요. HD 현대 쪽이라든지 이제 하나 쪽은 보면 좀 좋거든요, 사실. 많이 좋죠.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원래 워낙 또 플랜트에 강한 곳이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좀 요즘 조선 쪽에서는 약간 혼자 외면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 그 삼성중공업을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다녀왔을 때도 네. 중공업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우리는 이제 EPC 기업이 되고 싶다. 플랜트 기업이 되고 싶다는 네. 플랜트의 턴키 공사가 가능한 우리는 엔지니어링 기업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엔진 사업을 인수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조선사라는 기본에 있어서 엔진을 수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좀 부정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오늘 아침에 주식 시장 열리자마자 가장 핫했던 종목 어떤 건지 아세요? 오늘 열리자마자요? 네. 트럼프 관련주?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되게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양증권이었습니다. 네.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형 이제 증권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잘 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지금 이제 M&A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양증권 측이 이제 오늘 직접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이제 최대 주주인 한양학원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매각 대상자, 매각 금액, 매각 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얼만큼을 매각할지는 안 정해졌지만 매각하는 건 맞습니다라고 하는 공시를 내면서 오늘 주가가 초반에 23% 올라갔어요. 23%? 네, 23% 위로 빡 치고 나서 지금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종가 기준으로는 7.53% 오른 걸로 지금 시장을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한양대학교 아시죠? 네. 한양대학교 이제 재단 쪽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쪽 이제 계열사의 어떻게 보면 재단 소유의 증권사. 증권사죠. 그렇죠. 그래서 한 65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잘 68년 정도 영업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자금이 안 좋아졌습니다. 재단의 유동성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돈 되는 걸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양증권을 지금 매각을 하기로 나선 건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한양증권이 가치가 한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한양증권에서 매각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한양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16.29%, 네. 그리고 이제 백남관광이 보유하고 있는 10.85%, 그리고 이제 HBDC가 가지고 있는 7.45%,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량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4.05% 해서 총 한 40.99%가 이번에 지금 매각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한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천억 원 정도 규모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제 이런 걸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약 한 3천억 원 정도의 매각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인수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현재 지금 뭐 여러 기사를 통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쪽은 LX 그룹, X 그룹. 네. 네. LX 그룹,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KCGI라고 하는 PEF가 있죠. 네. 흔히들 예전에 강성부 펀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세 곳이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침에 기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세 곳 다 우리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곳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국포스증권이라고 하는 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다시,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있었잖아요. 네. 한국투자증권이 있다가 이게 NH로 넘어갔죠. NH투자증권 넘겼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상 5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증권사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포스증권을 가지고 인수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증권사를 하나 더 붙여서 본격적인 이제 다시 우리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우리증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그런 해석이었는데, 우리 쪽에서도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제 지금 KC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성부 이제 그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우리는 PF이기 때문에 네. 항상 언제든지 그런 거를 검토는 한다. 근데 하지만 이거에 대해 이번 이제 한양증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검토는 한다. 네, 항상 이제 보면은 검토 이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쵸, 한 그쵸. 네. 보는데 하지만 정확하게 들어갈지 말지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이거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LX가 조금 오늘 약간 좀 논란이 됐습니다. LX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예요. 네. 지주사다 보니까 금산분리법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금융회사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LX 홀딩스를 통해서 이번에 이거를 인수를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망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IB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M&A 쪽이라든지. 그런데 LX 그룹 쪽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금산분리법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사실상 가질 된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조금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금산분리법이 사실상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가질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은행은 안 되지만 나머지 계열은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모든 금융사를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전 금융사 소유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LX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지주사예요. 지주사다 보니까 LX 홀딩스가 지주사거든요. 일반 지주네요. 그렇죠. 사업 지주가 아닌. 네, 일반 지주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 소유가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 입장이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제 LG라든지 SK라든지 이쪽에서 보면은 뭐 카드사 팔고 증권사 맞아요. 팔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못 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삼성, 현대차 혹은 이제 뭐 한화 이런 그 곳은 삼성증권은 어떻게 된 거냐? 그쵸. 현대차증권은 뭐냐? 그렇죠. 네. 하나투자증권도 있고요. 그곳은 일반 지주사가 아닙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현재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LX처럼 이제 일반 지주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금융업에 진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장 쪽에서 M&A 시장 쪽에서는 사실 증권사를 가지고 싶어하는 회사는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물이 없어서 네. 지금까지 장이 서질 못했는데 아. 이 한양증권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도 슬슬 M&A 시장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호호. 하면서 이제 어쩌면은 이 한양증권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네. 2018년 이후에 6년 만에
이제 증권사 M&A가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훈 쌤. 류종훈 되게 친절하죠. 우리 류종훈 기자가 저도 이제 모르는 거 있을 때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이주호 기자도 똑같아요. 저희 서로 모르는 거를 서로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 서로 몰라 그리고. 그렇죠. 공부해서 알려주고. 류종훈 기자 영역은 제가 모르고 제 영역은 류종훈 기자가 잘 모르고 서로 좀 영역이 좀 달리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바로 이건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 다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폐업 후에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자영업자가 1년 만에 23%나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뭐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수치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가 가장 극심했던 건 사실 올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작년이었죠.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때는 멀쩡하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드냐? 사실 이게 수치와 그럼 우리가 체감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시차가 좀 존재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해드리겠지만 결국은 고금리로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게 되는 시기가 지금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그나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환 대출도 해주고, 그쵸, 지원금도 뭐 지원금도 나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종료가 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분들이 정말 한 분씩 이제 사업을 접고 실업자가 되는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사업 부진 때문에 장사를 접은 후에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사이 거의 23% 증가했다는 뉴스인데요. 와.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떠나게 돼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화면과 함께 한번 보시죠. 일단 그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 평균 실업자가 91만 8천 명인데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 85만 9천 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6.9% 증가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의하면 상반기 실업자 중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실업자로 그 집계가 된 분들 가운데 작년 자영업자였던 분들, 네. 자영업자였던 분들이 월 평균 2만 6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런 분들이 2만 1천 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2만 1천 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거의 23%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인구가. 와, 이게 전체 실업자 증가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비해서도 그 전체 실업자 증가율이 6.9%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도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와. 자영업을 하시다가 자영업을 하시다가 결국은 못 버텨서 폐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도 그럴 것 같은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50대 퇴직하신 이후 은퇴 자금으로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떠밀리듯이 자영업에 진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뇌피셜입니다. 그 사회적 구조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제 퇴직 후에 떠밀려서 자영업에 들어가게 됐고 하필이면 팬데믹을 맞아서 버티다 못해서 이제 나오게 되셨는데 그런 분들이 나는 이제 자영업을 이제 폐업을 했으니까 다시 취직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쉽게 일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권에 저희가 삼겹살 편을 올려놨어요. 네. 삼겹살이 거의 뭐 서울 외식 가격 2만 원 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누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를 좀 제가 좀 낱낱이 가격 구조를 한번 뜯어봤는데 네. 결국 너무나도 허무하게도 인건비 오르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굉장히 크죠. 임대료 오르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대출도 많이 끼고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사업자 예. 대출도 많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이자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거기다 네. 물가도 엄청나게 고기를 제외한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인데 사실 그 콘텐츠를 올려놓고 나서 가장 위에 적혀 있었던 댓글이 뭐였었냐면 인건비 얘기 좀 그만하세요. 내 임금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 듣다 보면 기분 나빠요. 이 반응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도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인건비 얘기 좀 그만해. 내 인건비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는 얘기 좀 그만해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못 올리고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대신 인건비를 못 올리고 직원 수를 줄이죠.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작 직원들은 내 임금은 오르지 않았어. 정작 사장님들은 인건비 때문에 직원을 줄였어. 그쵸. 이렇게 되는 진짜 누구도 탓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네. 지금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품목별 변동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되게 웃긴 게 특히 이제 삼겹살을 포함한 육류 가격 있잖아요. 육류 가격을 보시면 작년 6월에 2.6% 내렸죠. 지난 5월에 2.4% 내렸죠. 이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0.9%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깃값은 1년 내내 내렸어요. 1년 내내. 고깃값은 1년 내내 내렸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그 물가 가중치 높은 거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채소, 해조. 요게 작년에 3.3%, 지난달에 7.8%, 이번 달에도 0.8%. 좀 이따 또 전해드릴 텐데 폭우 피해 때문에 상추랑 깻잎 값이 또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또 높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보면 빵 및 곡류. 빵이라고 하니까 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곡류. 여러분들 삼겹살 드실 때 밥 먹어야죠. 그렇죠. 된장찌개에 밥 먹어야죠. 여기 쌀 들어가거든요. 이 곡류 가격도 작년에 6.5%, 지난달에 1.6%, 이번 달에도 1.7%. 그러니까 자, 고깃집에서 여러분들 드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용유, 밥, 깻잎, 상추, 소금, 그리고 라면, 계란찜 먹으니까 네. 고기 빼고 다 올랐습니다. 진짜 고기 빼고 다 올랐네요, 진짜. 와. 청량음료 올랐죠. 청량음료 저거 사이다 같은 거. 네. 네. 청량음료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 어렵네요. 네,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힘들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분들이 비싸게 받는다고 욕할 수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은 내 임금 안 올랐는데 직원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상황. 네. 참 누구나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서 참 약한 고리들이 좀 요즘에 약간씩 좀 보이고 있다. 흔들리는 게 좀 보이고 있다. 마트 고깃값 안 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트 고깃값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깃값이 어떤 데는 200g에 얼마, 어떤 데는 100g에 얼마 이게 다 다르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기준 삼아 드리면 대략적으로 200g에 한 3,500원 정도 하면 네. 괜찮다. 그럼 100g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는 거. 100g에 네. 한 1,750원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요즘에 일부러 그 할인 같은 거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수입산 삼겹살의 경우에는 한 100g에 1,800원 정도에 파는 네. 것들도 있어요. 예, 대용량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싸고 네. 한돈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조금 비싸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100g당 2,000원 네. 이상이긴 한데 그 수입육으로는 한 1,800원까지 낮춰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대용량으로. 네. 네. 참 이게 자영업자분들 이야기가 전할 때는 참 마음이 좀 무거워요, 사실. 그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전해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최저임금이 결국에는 10,000원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알바생이라든지 노동자분들은 네.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다 이제 또 임대료 오르고 저런 또 물품 비용 다 오르니까 정말 모두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제가 최근에 되게 좀 불안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던 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사업한다고 많이 회사를 많이 나갔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주호 기자랑 저랑 이제 같이 동기였다가 이주호 기자 먼저 승진을 하고 제가 이제 밑에 후임으로 있으면은 버티지 못해서 나가서 퇴직금으로 그쵸. 네. 카페를 차린다든지 술집을 차린다든지 치킨집 차리고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나가서 치킨집 차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요, 아예. 그렇죠. 이제
대기업 다니면 사실 한 차장 부장급 되면 연봉이 많잖아요. 네. 일반인들 중에서도 훨씬 많은 축에 들다 보니까 나가서 내가 월에 이 정도 급여를 받는 만큼 매출을 일으켜서 남길 수 없다면은 네. 안 나간대요. 제가 최근에 이제 S사랑, H사랑 이렇게 몇 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게 추세가 되다 보니까 약간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위에 그 직급 높은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부장이 6명 있고 밑에 과차장이 한 3명 있고 네. 사원대리가 1명 있고 그래서 일을 4명이서 하고 6명은 지시를 한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네. HR 쪽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임금도 그렇고 생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희망퇴직을 지금 굉장히 종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희망퇴직 지원자가 많지가 않대요. 그러면은 결국엔 나중에 이제 희망퇴직이 아니면 네. 그 다음 수순은 강제퇴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요즘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은 쉽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근데 요즘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하나 지금 쌓이는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은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근데 사실 기업 실적이 좋다는 것도 일부 기업만인 것으로 보여서 저는 네.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네. 그다음에 그 자동차와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 네네. 뭐 화장품 기업들, 뭐 대형사 말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좋지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를 따져보면 사실 전체적으로는 수치로 보면은 워낙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쪽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 실적은 좋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사실 안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자진해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력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고 예전이랑 약간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애기 아빠고 그쵸. 저도 그 직급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죠. 자, 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다음 뉴스는 이게 오늘 이제 국토부에서 이게 되게 최근에 좀 문제라기보다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분상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이걸 이제 개편할지 말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이번에 드린다고 하는데 네. 약 한 8개월짜리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근데 문제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분상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남는 게 없어서 이거 못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분상제마저 지금 이거를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안 그래도 비싼 집값이 네.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분상제 지역이 겨우 지금 서민들이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의 마지노선인데 네. 마지노선이 깨지면 어떡하겠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에 따른 분양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 택지에 조성되는 죄송합니다. 상한선이죠. 상한선. 네, 상한선입니다. 네. 네. 2005년도 때 공동 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을 했다가 2017년부터 사실 그때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였죠. 네. 그때부터 민간 택지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까지 적용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강남 3구죠. 그렇죠. 강남 3구랑 이제 용산 이런 데 이제 여기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동주택과 함께 분상제 상한가 적용 대상이 됐다. 쉽게 말하면 많이 올랐던 지역에 지금 분상제로 적용을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마포에 분양하는 아파트나 음. 강남 3구에 분양하는 아파트 값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분상제 지역에 다 몰리게 되고 분상제 지역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런데 건설사들은 남는 게 없으니까 못 짓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지금 그런 이제 논란이 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비가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건설사 입장에서도 맞는 말이긴 한데 SH공사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되게 따끔한 소리를 한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2005년 이후 이제 분양한 142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어요. SH가. 네. 근데 여기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마이너스 10%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결국 땅 팔아 돈 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설한 거는 손해다. 네, 택지비에서 55만 원의 이익을 얻고 아. 50만 원이라면은 네. 건축비에서는 50만 원 손해를 받으면서
총 이제 50만 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 지금 평균 분양가가 4천만 원입니다. 평당 네. 그 3.3제곱미터 네, 3.3제곱미터 네. 4천만 원까지 솟은 상황에서 기본형 건축비 등 상한제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구성 항목을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도 집을 못 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완전히 SH 공사 쪽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분상제마저 예를 들어서 구성 항목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쵸. 서민들이 결국에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겨우겨우 마련할 수 있는 이제 추후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분상제였는데 네. 그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시장 붕괴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아파트 값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내 건설업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아까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도 네. PF가 PF 문제였거든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각도로 다차원적인 분석을 조금 해서 이걸 좀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오늘 네.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말 낱낱이 진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짚어주시는 분은 거의 AI죠. 전 세계에서 못 봤어요. 진짜 없어. 전 세계에서 못 봤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 뉴스룸은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